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금융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커진 시장 변동성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일인 이 목요일 날은 우리 코스피가 1,500도 하회하고 달러 환율은 1,300원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과연 지금 각국 정부들이 내놓고 있는 부양책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으며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의 혼란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언제쯤 다시 예전에 그러한 시장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 리스크센터의 김상훈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주현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업무적으로도 시달리실 테고 또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 주간 전망대에 뭐 출연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뭐 박 의원님이나 뭐 김상훈 부장님이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 훨씬 좋은 거예요, 주 박사님은. 상황이 조금 일단 다르죠. 한 발 물러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저희는 뭐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저녁 시간에 녹화를 합니다. 박 의원님, 오늘 시장 상황 조금 한번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공포 심리 자체가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채권, 환율,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트리플 약세 모든 가격이 사실 떨어지는 이러한 지금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주가는 있어서 주가대로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 떨어지는 이 트리플 약세가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시장의 공포감을 사실 더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겠냐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매도를 일으키는 이러한 좀 악순환적인 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진원지인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라는 게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기가 여하튼 항상 얘기되는 거지만 네. 항상 좀 쉬운 시장이고 특히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모든 자산을 팔아라, 현금화하라는 이러한 좀 글로벌 심리 자체가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국내도 사실은 지금 이러한 트리플 약세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것이 국내적인 어떤 매도세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채권 펀드라든지 또 매크로 펀드에서 일단은 환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 동반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기 자체를 사실상 이제 마비시켜 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수출에 당연히 타격이 볼 거고요. 여러모로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가 조금은 항상 좀 큰 데미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진원지인 중국 시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우리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방에 국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린 바이러스라고 외국에서 온 바이러스라 하다가 그걸 갖다 요즘은
뭐 회견이 됐건 트위터 됐건 굳이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해서 심지어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한 바이러스라고까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중 간에 대립거리고 있다는데 이런 말 가지고도 지금 문제시 삼는다니 참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아, 저기 김 부장님, 예. 미 연준이 어쨌거나 3월 3일 날 50bp 하더니만 예. 원래 같았으면은 사실 우리 시간인 3월 19일 날 오늘 지금 우리 예. 서울에서는 18일 그쪽 미국 시간으로 18일 날 끝나서 3월 FOMC 결과를 가지고 뭐 분석하고 예. 해설하고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 그쪽 우리 월요일 날 장 열리기 전에 예. 일요일 오후 5시에 뭐 공식 발표 6시 반쯤인가 동부 기준으로 뭐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예. 제로금리까지 가버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도 월요일 날 예. 했었던가요? 월요일 날. 예. 곧이어서 예. 그래서 우리도 50bp 50pp. 예.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가 0.75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 지금 우리가 일국의 주가 지수라는 것이 뭐 6%, 8% 심지어 10%를 넘는 이런 장세를 살고 있는데 오늘 채권 시장도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예. 뭐 25bp씩 움직였다고요? 예. 오늘 우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어제 전일 종가가 1.05%였습니다. 1.05, 3년물이. 3년물이.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기준금리를 0.75까지 내렸는데 네. 금리가 시장금리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요. 뭐 네. 1% 전후에서 있다가 오늘 장중에 1.30% 그러니까 25bp가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다시 좀 하락해서 1.20%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금리 인하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많이 좀 상승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왜 상승하느냐? 앞서 이제 말씀들 하신 것처럼 지금은 채권도 안전하지 않다. 뭐 심지어 이제 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금도 팔고 결국 달러 캐시 말고는 다 팔자다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팔기가 상대적으로 좋죠. 이제 보면요. 그동안 금리가 내려와서 차익이 난 것도 있고 팔아서 일단 이제 현금화하기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주식의 손실을 채권으로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초적인 질문 하나. 예. 뭐 무슨 주식 종목 갖다가 얼마에 사서 예. 얼마에 팔면은 손실이 얼마고 예. 퍼센테이지로 예.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탁탁탁 그거는 산수인데 예. 채권은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아까 3년물 예. 1.05 정도? 예. 1.05 정도에서 그러면 예. 계산하기 쉽게 100억짜리 예. 100억짜리 채권 1.05였던 게 예.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1 그러면은 뭐 1.05에서 25, 1.30, 예. 25p가 뛰었다. 예. 그럼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지는 그게 겁니까? 뭐 사실 뭐 두레이션이나 뭐 이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하긴 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러플이 뭐 오늘 당일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뭐 한 5% 정도의 손실 정도는 가만 이제 뭐 채권 종류마다 틀리고 한데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주요국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많이 손실 난 곳은 채권에서도 뭐 한 20%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다. 예. 주식시장에서도 흔히 하는 말로 예. 원래는 코인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 뭐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존버라는 용어를 갖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네. 됐습니다. 이제 버텨낸다, 견뎌낸다, 손절하지 않고 예. 주식도 그러면은 내 매입 단가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버티다 보면 오는데 얼마 만에 오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만기 때까지 그냥 들고 가면 손실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장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서 그거는 이제 평가이기죠. 평가상의 예, 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디폴트만 안 나면은 가지고 가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도 존버하면 되네요. 예.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이제 투자자들마다 입장이 다 틀린데 그것보다는 당장 현금이 급하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재정 정책으로 가기에 앞서서 통화 정책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주 박사님께서 이번에 연준에 네.
그냥 얼마 남지 않았던 그 100bp를 다 써버리고 네네. 양적 완화 7천억 달러까지 최소 그렇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08년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물 경제라고 하는 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같은 극단적인 크레딧 크런치 이슈들, 즉 다시 말해 조금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예,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그다음에 뭐 민간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크레딧 크런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특히나 통화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유동성 공급. 예. 그뭐 7천억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보이시겠지만 뭐 CPFF라든가 아니면 MMF 쪽에다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퍼실리티를 만들어준다라거나 지금 이러한 양상들이 사실은 2008년에 한 번씩 다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결국 얘기해서 크레딧 크런치가 나타나고 있어. 유동성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넣어줄게. 들고 있는 거 가져와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본질적으로 지금 상황 2008년의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결국 저는 이거를 뭐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실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해 주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줄게. 어떻게? 수합 레이트를 내려줬죠. 중앙은행 간의 수합 레이트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몇 bp가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의 전격적인 그 금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탄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는 한. 뭐 양적 완화야 또 뭐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규모는 커질 수는 있겠는데 그거나 그에 이은 한국은행의 또 금리 인하.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전에 50bp 긴급 인하 했을 네. 때도 했는데도 미국 주가가 반등을 못했죠 이제 보면. 그날. 네. 그리고 이번에 제로로 했는데 소위 이제 그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연준이 B컷 뭐 바주카를 쌌다 했는데 조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조준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부족하고 해서 금리를 내려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생각하고 있거나 예상하는 거대로 나오면은 좀 반응이 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실망하거나 그걸 좀 뛰어넘는 부분이 좀 기대를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제로로 빨리 내리고 놀랍다 했는데 사준다고 하는 것도 자산 매입도 하고 하는데 시장에서 한번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 돈이 부족한 곳은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크레딧 경색이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크레딧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시장 속성상 항상 계속 바라죠. 이제 보면 좀. 그래서 바랬는데 또 그 다음에 연준이 CP를 사준다고 했죠. 또 바라는 대로. 그래서 처음에 좋아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1 등급만 사준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아니 CP를 연준이 사주겠다고 하면은 당장 사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거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CP 매입은 금융위기 때도 한번 했었습니다. 보면 했고 이제 그 재무부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재무부랑 협의해서. 근데 그 사주는 게 이제 A1 등급이다 보니까 근데 시장에서 제일 걱정은 원래 A 등급 우량한 그쪽 기업들은 현금이 그렇게 막 아주 고갈이 빨리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B급이나 이렇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급한데 그러니까 조준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쪽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장이 또 실망하고 이제 바라는 거는 더 넘어서서 이제 회사채를 직접 사달라. 근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건 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회사채를 사달라는 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미 기발행돼서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를 사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차환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금 수요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그 신규 발행분을 연준이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발행물보다는 유통되는데 지금 이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주식이나 채권이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주문을 내면은 팔리죠. 체결이 되고 주식도 한가로도 팔리죠. 이제 네. 보면요. 근데 회사채는 지금 미국의 크레딧물이나 뭐 하이힐드나 이런 데는 체결이 거래가 안 됩니다. 호가가 너무 차이가 갭이 벌어져가지고. 벌어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사달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요. 사달라. 예. 음. 그리고 한국은행에 그 다음에 50bp나 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25이지 않을까라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왜냐하면은 한 번에 50을 했다가 이제 혹시 원화가 약해질까봐. 예, 그래서 한은이 50bp 인하하고 한은도 이제 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한도를 25조에서 30조 원으로 또 그 전에 먼저 늘렸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그 금리도 예, 낮췄습니다. 이제 보면. 네. 예. 근데 시장에서는 50bp 좀 비컷이구나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환율이 걱정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제 원화가 약해지면서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그렇게 막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본 유출처럼. 예.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 현물 시장은 그 지금 사상 최고 잔고에서 원화 채권 잔고에서 뭐 한 130조 원에서 뭐 2, 3조 정도 줄었는데 이건 일상적이고요. 근데 이제 국제 선물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네. 그래서 금리가 오늘 상승한 주 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5천억 국채 쪽에서 최소한 5천억, 예. 모기지 MBS 쪽에서 2천억. 2천억, 예. 그래서 최소 7천억. 예. 뭐 그러면서 시장이 자꾸 이렇게 찡얼찡얼 되니까 예. 뭐 그렇지만 뭐 무죄라고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달래기는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제 일감 내지는 상식적으로는 시장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계속 예. 올라가고 있고 예. 그렇게 어떻게나 뭐 채권 시장으로 풀렸던 모기지 시장 쪽으로 풀렸건 간에 풀린 돈이 돌고 돌다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주식 시장으로도 와야 되는데 증시도 전혀 이번에 2008년하고는 반응이 다르거든요. 크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죠? 예,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이 2008년에 실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사실 거의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남은 카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채 카드, 그때도 사실 회사채는 매입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회사채 매입 카드가 하나 정도 남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시장이 원하는 정책은 거의 다 풀어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응을 안 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번 타켓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문제 자체가 되는 게 모기지 시장이었고 그때는 모기지 채권을 사줬던 부분들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유동성이 좀 돌아갔던 부분들이고 또 은행 쪽의 유동성도 사실은 그때는 은행이 사실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은행도 지원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적소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이 하이힐드 채권 또는 뭐 레버리지 론 그러니까 이제 그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들한테 빌려준 대출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매자인 채권이라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이 네. 혼합해서 그래서 그러한 투기적 그러한 어떤 기업 부채라든지 이러한 쪽에 문제가 됐던 부분 자체를 아직은 이렇게 이렇게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하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만약 그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을 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캐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우량 회사채를 매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투기 등급 쪽에서는 혜택이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해서 이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하나 드는 생각 자체는 이번은 사실은 우리가 뭐 금융위기, 신용위기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실물 쪽의 충격 자체가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미국, 유럽 다 셧다운이 되고 다 마비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을까는 아무도 가늠을 못하는. 그러니까 2월 달에 지금 중국 지표를 받으면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네라는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뭐 1분기는 잘 모르겠어요. 2분기의 성장률 자체가 과연 몇 프로가 나올지. 뭐 오늘 JP 모간은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최악의 경우가 마이너스 8%인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보다 더 그런 충격이 나서 뭐 마이너스 20%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그 충격을 누군가가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그 메꿔주는 역할은 이번은 연준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행정부, 뭐 이러한 정부 이러한 역할이라서 아직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유럽 재정기도 겪었고 뭐 금융위기도 겪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를 알아야 사실 그만큼에 대한 돈을 풀고 막아주는데 네. 지금은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2분기로 끝날 건지 네. 아니면 연말까지 가서 뭐 이게 사이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각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는다. 저게 과연 맞는 정도의 사이즈의 부양책인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 저는 남아있다고 좀 네. 생각해서 시장이 그렇게 조금 아직은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고. 그러면 주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지표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게 어느 정도길래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그 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 보긴 했는데 네. 이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냥 충격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네. 지금 중국 자료는 조금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국은 그 이제 춘절 그 설날에 문제가 네, 끼기 예.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 2월이 이제 평균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말에 6.9%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13.5%가 나왔고요. 1, 2월 평균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전년 대비 6.9% 산업 네, 생산이 12월 자료가 늘었다가 6.9%였는데 아, 마이너스 예. 13.5%가 됐고요. 마이너스 13.5%. 네. 그다음에 소매 판매를 보면은 8.0%에서 마이너스 20.5%가 나와요. 마이너스 20.5%. 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예, 예. 이거 중국 웬일입니까? 발표 자료입니다. 웬일입니까? 중국에서? 뭐 그렇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 수입 쪽 보시면은 수출 같은 경우에 7.9%로 이제 회복되네 하고 있다가 이게 마이너스 17.2% 나왔고요. 전혀 마사지 안 한 것 같네. 예, 이번에는? 아마 마사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베이 지표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PMI들 많이 보죠. 네. 제조업체 PMI 보시면은 50.0에서 35.7 예. 예, 뭐 뭐 중국 사정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쇼킹한 거는 중국에서 그것도 그냥 그대로 깠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비현실적인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2008년에는 어땠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2008년. 해보면 네. 수출 같은 경우에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질 때 최저점이 마이너스 26.4%까지 나와요. 수출이요? 예, 예. 중국 말입니까? 네네, 중국입니다.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7.2%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지금 중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아무래도 가장 타격이 컸으니까 1, 2월에 그런 부분은 있고 사실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서베이나 센티먼트들 뭐 이제 이런 자료들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 패드에서 비즈니스 서베이 한 자료를 보시면은 직전 자료가 4.8이었는데 최근 자료는 마이너스 2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뉴욕 연준에서 발행하는 소위 말하는 경기 실사 지수 뭐 그렇죠. 뭐 제조업 쪽에 심리 이제 지수죠. 심리 지수죠. 네, 서베이인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또 궁금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얼마였나 봤더니 마이너스 한 3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GW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믹 센티멘트 즉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심리적인 지표가 나오는데 직전 자료가 8.7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마이너스 49.5.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에 보면 한 마이너스 64. 우리나라 뭐 나온 거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김 부장님이 예. 2008년에 예. 그때 그러면은 아마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뭐 하고 계실 때예요? 제 이제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에 있었어요. 리서치 센터에 예, 계셨어요. 그때 느낌 있죠? 그때 느낌이나 뭐 좀, 기억 아직 예, 있죠? 예. 이번하고 비교하시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때는 뭐 잠도 잘 안 오고 눈 뜨면 회사 가기 싫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08년에는 예, 좀 두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비슷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다가온다. 박 의원님은 그때 어디? 저도 그냥 뭐 증권사 계시고 이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2008년은 당장은 사실은 공포였죠. 사실 그때 공포? 뭐 공황 온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저희 공황 연구하고 했던 게 2008년이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체감적으로도 공포가 사실은 좀 많은데 사실 이번 경우는 하다가 사실은 당한 케이스고요. 근데 갈수록
공포감이 사실은 더 그때는 그 공포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처음에 크게 다가왔다가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리만이 리만이 망한다더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예. 공포감이 그게 왔다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오히려 하다가 터졌는데 갈수록 공포감은 더 커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과거는 뭐 미연준이 막아주면 되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되겠는데 지금은 미연준이 나와도 못 막을 수도 있다라는 좀 공포감이 사실 좀 더 커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뭐 우리가 낙관적으로 뭐 우리나 중국을 보면 한 달 후에 진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정이 될지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사실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완전히 스톱해 있는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해도 여행도 못 갑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 뭐 여기저기 폐쇄되어 있는 국경들이고 공장이 서 있고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고 잘 모르는 거죠. 경험을 그러니까 이 팬데믹 현상 자체를 사실 실제 경험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013년에 그때 뭐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 살아 계신 분이 뭐 아주 어린 애가 없고 사실상의 사람은 지금 인류에 있는 모든 분이 처음 겪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사스, 메르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했는데 약간 지금 네. 전개 상황이 다르죠. 그때와.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그 아시아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 국한된. 국한대였고 미국에서는 뭐 에볼라가 더 약간 걱정스럽게도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된 경우가 처음이고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 쪽에 공급망 차질이라고 하다가 실물 경제에서 아시아 네. 쪽에 공급망 차질하다가 지금 이제 수요인 미국과 유럽까지도 다 퍼져버리고 실물도 그러면서 위기인데 금융까지 위기가 같이 겹치는 게 아니야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 뭐 연준이 이왕 하는 거 회사채를 사줘도 진짜 아쉬워하는 그쪽은 안 사주고 뭐 안 도와줘도 그럭저럭 버텨낼 만한 우량 채권을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기는 연준은 막 그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이제 우리 보고 더 얘기하지 마라. 트럼프 네, 대통령 그런 보고 분도 당신 있죠. 해달라는 듯 다 해줬다. 네. 제로금리 갖고 양적 완화까지 했다. 이제 우리 보고 뭐 혹시나 뭐 잘못되면 연준 때문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이제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느낌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대충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박사님 네.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무슨 뭐 부양 패키지 그중에 뭐 미국 시민들한테 뭐 부자 제외하고 아까 뉴스 보니까 1,100불? 우리 돈으로 250만 원 250만 원 가까운 돈을 네네. 이제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들으니까 하긴 하는구나 싶은데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오케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좀 잠깐만 조금 얘기를 되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그 박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번 위기는 2008년하고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예, 2008년은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었고 이 레버리지가 모기지랑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인한 어떤 위기였기 때문에 금융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랬었죠. 사실은 적절하죠.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물 쪽에서 실물 섹터에서 실제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차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변동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그 차손을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 금융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연준이 커버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서 금융기관이 붕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게 2008년의 시나리오였고.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실물 부분에서 수요 부분에서 네.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관광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발병 문제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실물 섹터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은 방점을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융 이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회사채를 연준이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 기업이 이 회사채를 사주지 않으면은 부도가 발생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잉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죄송합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연준이 인수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식의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잉의 오퍼레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라는 측면은 사실은 재정 정책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그 기본소득과 관련 뭐 예를 들어 보너스의 형태가 됐던 아니면 세금 감면을 했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민간에게 돈을 줌으로써 이거를 소비하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라면은 이거는 조금 얘기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나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라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단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네. 안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섹터 스페시픽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준이 2008년에 금융기관들에게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거의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해줬던 이유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행에 문제가 있어? 레포 시장 풀어줄게. MMF 쪽에 문제가 있니? 헤지펀드 쪽에 문제가 있니? 아 오케이 그럼 CP 사줄게. MMF도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 한다면은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기업 단위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1,000만 원을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가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행사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물론 다른 부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정 정책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말로 왜 보잉만 살려줍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기간 산업이고 야 누구나 생각해도 미국에서 그래도 제조업 중에 얘는 우리는요 할 때가 막 줄 서 있습니다. 자 여행사 그러면 바로 그러면 자 이 상태가 길어져서 호텔 관광 무슨 여행 이런 쪽으로 레저 이런 쪽이 무너진다? 다 무너지진 않겠죠. 그중에 버틸 만한 데는 살아남고 살아남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게 회복된 단계에서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 더 좋은 블루오션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논리고 못 버티면 도태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뭐랄까요. 노쇠했던 경제가 또 새로워지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이 됐건 실물이 됐건 그렇게 해서 한다 해서 살려줄게. 우선 시스템을 그리고 현재 이 체력을 유지해서 이걸 극복한 다음에 그래도 다 오손도손 살아가야지라는 철학이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제 얘기는 어떻게 지원할 건데요 그러면 여행사 하나투어도 지원하고 뭐 참 좋은 여행도 지원하고 다 지원할 건가요? 우리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례가 없기는 해요. 전례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는 식의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이 봉쇄가 되고 비행기가 못 뜨고 그럼 항공사가 이러한 논리로 지금 영업을 못 해가지고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들어와야만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기업
잘못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에 리만 브러더스나 워싱턴 뮤추얼이나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레버리지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네. 틀림없이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물론 그 당시에 허용됐던 거지만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과했던. 비난할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008년도 사실 개별적으로 구제를 했죠. 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 구제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구해줬고 정부 회사가 됐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주 박사님 의견하고 사실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좀 아닐 것 같고 지금 이게 모랄 해저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6개월이 됐건 9개월이 됐건 그 다음에 가서 도산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도산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고 최소한 저희가 코로나 이 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금융적인 지원에서는 유동성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살려놓고 그 다음 스텝에 가서 조금 이제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탈리아가 그 최대 항공사인 알리탈리아를 사실은 매각을 진행 중이다가 이게 안 되고 요새 워낙 사정이 하니까 국영화를 하겠다고 사실은 선언을 했습니다. 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망하게지는 않게 하겠다는 거겠죠. 또 오늘 아침에 ECB가 국채 매입을 이제 늘리는 그 발표를 했는데 네. 그리스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네. 않게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만약 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뭐가 망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신용위기, 은행의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연준도 정책을 핀 거고 그러한 정책이 행정부나 이러한 재정 정책 속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러한 울타리를 쳐주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김에 주식도 사가지고 다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 레벨까지 끌어올려 주죠 왜? 그러면 다 살잖아요. 그거는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은행들이 사실 존재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리스크를 그러니까 흡수하라고 사실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시스테매틱하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고 그게 통화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은 다시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돈을 무제한으로 넣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 이런 식의 논리로 전개된다면 이건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행은 주가 좀 빠지면 그냥 ETF 막 사고 그래 해왔는데 그게 소위 일본은행에서 말하는 질적 완화 정책입니까? 그렇죠. 예, 회사채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예, 그러니까 위험 자산까지도, 그러니까 안전 자산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까지도 사주는 거를 이제 질적 완화 정책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QQ입니까? 예, 예. 나는 질적이라 하기는 뭐가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가 했더니만 그런 차원에서 22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국채를 사주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거기도 근데 지금 ECB도 사실은 이제 크레딧물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 국채를 사준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용은 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연준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을 했지만은 조준이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비난을 받고 있는데 ECB도 처음에는 이제 정책 발표하고 있을 때 별로 ECB 정례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고 사주는 거 더 늘리겠다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약간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네. 오늘 그런 이제 제일 사람들이 유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면은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탈리아는 이미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고 다시 이제 그때 못난이들 중에서 그리스가 제일 걱정인데 그걸 딱 사주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좀 그래도 반응이 있었죠 이제 보면요. 그럼 큰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그래요. 지금 여전히 중앙은행들이 있어서 망할 나라 없고 망할 기업 없네. 걱정 안 해도 되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그리스 금리가 또 30-40bp씩 요즘 국채 금리가 한 30-40bp씩 그냥 움직입니다. 다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요.
혹시나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짬밥이 얼마인데 연준이 그 몰라서 오조준했다는 소리 듣고 너가 뭐 정확하게 가야 될 때를 못 짚고 핀셋으로 딱 정확하게 찝어야지 왜 어문 데다 찝냐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얘기인데 걔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연준이 있어 20이 있어 뭐 BOJ 있어 영란은행이 있어 뭐 죄다 뭐 이머징 좋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들도 다들 의지를 갖다가 막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표현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 없네요. 살아나겠네. 바닥 봤네 주식. 아니죠.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게 실물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뭐 돈을 인풋을 한다고 해서 지금 작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되나 그 후에 캐시를 뿌리던 뭐를 뭐 쿠폰을 뿌리던 뿌려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지금 뭐 캐시를 뿌린다고 해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 작동이 되는 시간 자체가 이게 1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어느 리포트는 뭐 1년 반이 간다는 뭐 소리도 있고 해서 만약 1년 반씩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이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발휘가 되는 거지 이게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발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고 하에는 이른바 경제학 교과서에 배우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제 같이 막 돌아가겠다는 건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부는 손 놓고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남짓 이 한쪽 바퀴로만 왔는데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만 저는 저 같은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일단 뭐 길게 짧은 거 할 거 없이 선부터 꺾어 보는데 오늘 선 두 개가 깨졌어요. 코스피는 IMF 저점부터 해서 닷컴버블 붕괴 그때 뭐 9.11하고도 겹치지만 그거 쭉 연결했더니만 금융위기 때 저점도 그 선에서 걸려서 막혔는데 오늘 그 선이 깨졌어요. 우리 코스피에서 이때까지 안 깨졌던 금융위기 때 지켜졌던 그 선이 깨졌어요. 환율은 이렇게 뭐 좌우지간 장기 차트 월간 차트 해서 IMF 때 2,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2009년에 그 금융위기 때 찍었던 1597원 그 고점까지 선을 쭉 껐더니 그 선이 나름대로 저항선이랍시고 반년 넘게 버둥버둥했던 월봉이 오늘부로 쭉 해갖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2008년보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 선들이 깨졌다는 거는. 그러면 9.11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9.11 같은 것도 아니면 뭐 사스나 메르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성이었어요. 이벤트성이었기 때문에 잘 뭐 대처하고 회복하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확진자 발표가 나오고 사망자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서 보건당국들에서 전반적인 어떤 진단은 그겁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감염되고 나면은 사망으로 이를 극이 높고 좀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즉 본인이 건강하면 이걸 갖다가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가별로 주가의 하락률이나 통화 가치의 하락률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느냐,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럼 2008년에도 지켜졌던 환율이나 주가의 그 선이 깨졌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벤트성이 아니고 뭔가 지금 여기 구조적인 어떤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박 의원님부터 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뭐 구조적인 문제 또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트가 붕괴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우선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기승전 계속 뭐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불확실성 자체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경제적인 충격이 올 건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 경험하지 못한 경제 지표를 받아볼 거다라는 얘기를. 경험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뭐 금방 그 심리적 센티멘트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직은 지표가 사실은 나온 상황이 아니고 정확한 지표,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지표가. 그래서 뭐 어저께 하드 데이터는 안 나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문우신 재무장관이 최악의 경우 미국 실업률이 20% 갈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5분의 1이 실업률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완전히 셧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뭐 그러한 것을 가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충격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 겪어만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너무 좀 공포에 좀 쌓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뭐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하튼 최근 몇 년 동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산업이라는 게 반도체만 하나 조금 좋았고 네.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은 중국 뭐 여파 때문에 사실 썩 좋지 못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향후에 이게 좀 나아진다고 해서 만약 조금 이제 경기가 뭐 이렇게 좀 결국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이제 경기가 반등했을 때 과연 2010년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수혜를 받겠느냐라는 쪽에서 거기도 잠깐 퀘스천이 드는 게 사실은 요번에 중국이 부양을 한다고 해도 요번에는 이렇게 땅 파고 하는 이런 부양은 아닐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나 뭐 IT 쪽에 투자겠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의 구조적으로 약간 좀 산업적인 어떤 뭐 사양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경기가 회복이 돼도 그렇게 썩 회복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가동률 자체를 이제 못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뭐 운전 자금도 못 걷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기저에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오늘 뭐 원 달러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호주 달러도 오늘 뭐 많이 뭐 떨어졌죠. 지금 거의 뭐 사상 최저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거의 모든 그러니까 통화가 호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왜 호주는 왜 우리보다 확진자 수도 적고 뭐 네. 이런데 그러냐? 거기도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이머지 원자재 시장 자체가 붕괴되다 보니까 당연히 호주도 통화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도 사실은 지금 20불 초반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저게 반등을 한다고 해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뭐 감사를 뭐 해도 저게 수요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얘기에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이게 했고 이게 난 이후에 또 한 번 이 산업 생태계라든지 경제 생태계 자체가 많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얘기하는 뭐 온라인 뭐 이러한 쪽이 사실은 오히려 택배도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뭐 이러한 산업들 자체가 더 융성화되고 나머지 산업은 오히려 조금 또 힘들 수도 있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오늘 사실 또 얘기 나온 게 사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유럽이 뭐 각종 뭐 환경 규제 이런 거를 다 풀 거다. 그럼 전기차 이런 거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돌고 막 이런 얘기도 사실은 돌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코로나19를 겪고 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사항들이 또 끝나고 나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환이나 주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큰 방향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 부장님 예. 연준이 이번에 100bp 내리기 전에 예. 50bp 내렸을 때만 하더라도 1에서 1.25였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에 미국채 10년물이 0.36인가 뭐 예. 거기까지도 내려갔었죠. 맞습니다. 예, 예. 지난 수년 동안 들어왔던 게 기가 따갑던 게 헌트 포 일드였어요. 예. 1bp라도 더 주면 지옥까지 따라간다. 예. 뭐 수익률에 나는 수익률에 굶주려 있다. 그러다 보니 연방 기금 금리보다도 1% 하단이 1%대 예. 0.36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몰려갔던 그 예. 상황이고 그 다음에 회사채 사고 예. 회사채도 비싸지니까 정크 가고 예. 그러다 보니 정크 본드 수익률도 뭐 미국채 수익률하고 별 차이 없고 맞습니다. 예. 이까지 왔던 그런 헌트포 일드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로 금리로 내려왔는데 왜 또 네. 환율이 아니 금리가 2%로 막 육박하느냐고요. 네. 이거는 뭐예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러 캐시 말고는 다 필요 없다. 그게 지금 전반적인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하고도 예.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실물 부분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충격을 받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가게나 기업이나 이런 경제 주체들이 뭐 아유 이거 현금 일단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보면요 현금을. 근데 전 세계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캐시가 달러로 결국 통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금도 필요 없고, 예, 뭐 국채도 필요 없고, 예,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뭐 예를 들면 미국 주가지수 기준으로 20%, 30% 과거 사례들 중에서 지금 기울기가 거의 가장 빠르게 내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반면에
통화 가치들은 빨리 이제 반대로 네. 움직이고요. 그런 게 뭐 소위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나 기계가 매매하는 게 많아지면서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또 하나는 거기다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현금 수요는 일단 현금 확보 이러는데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 거래 트레이더가 재택근무를 해서 거래가 안 되더라 잘.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그런 변동성과 극도의 그 현금 추구 뭐 이런 게 좀 서로 좀 1년에 겹쳐지는 한 번 상황인 들을까 것 같습니다. 말까도 서킷 브레이크를 매일 들어요 요새. 그게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 됐건 사이드카가 됐건 좀 이렇게 물 한 잔 먹고 와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던져야겠나. 예. 한번 잘 생각해봐라라고 예. 하는 건데 웬걸 풀리지도 않고 풀리면 그래 생각해봐도 던져야겠다 이거야 지금은. 예. 예? 지금 그럼 이 기계적인 이 매도가 왜 나오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레벨 자체가 모든 상품에서 예. 뭐 거기다 파생까지 엮어버리면 이걸 갖다 제대로 파악하는 어떤 뭐 기관이나 선수들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느낌은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청산해야 되는 그런 압력에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몰리지 않습니까? 예. 시장 내에서. 예.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는 금융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가장 컸던 공포가 소위 이제 그 카운터파티 리스크였죠. 예. 서로 파생 상품이 막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 누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 거래 상대방을 못 믿겠다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소위 다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무너졌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갈까봐 지금 이제 걱정 전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코로나도 사실 그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셧다운 봉쇄를 해버렸죠. 이제 보면 그것처럼 시장을 아예 닫자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장 닫자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이 더 이렇게 포지션 청산을 서둘게 하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압박을 주는 있죠.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마침 공교롭게 좀 안타까운 게 곧 3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분기말. 아시다시피 분기말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들이 다 있죠. 이제 보면요. 예. 그 와중에 그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더 좀 변동성 확대를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좀 하나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2008년하고 좀 다른 게 지금은 이게 주가가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이제 인볼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런 인볼스 투자도 사실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엔 떨어지면 무조건 손실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져도 먹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활성화된 것도 사실 매도 좀 키운 부분이죠. 기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생각을 안 하고 떨어지는 쪽에 좋아 보이면 그냥 그쪽으로 또 그러니까요. 예,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이장이라고 모두가 곡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쾌재를 부르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박사님, 달러 인덱스 100 오랜만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죠.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 아까 이제 환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만 네. 언급을 하고 넘어가죠. 어제 이제 DXY 기준으로 해서 네. 101.16을 찍었단 말이에요. 100일도 살짝 넘었었죠. 예. 한 대충 한 3% 정도 올랐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원화가 3% 정도 빠졌죠. 워낙 가치가. 네. 네, 그냥 환율이 이런 많이 식으로 올랐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지금 계속해서 다른 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 달러와 유동성이 확보가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글로벌리. 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모든 국가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연중 즉 센트럴 뱅크들 간에 이 수합이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동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연준은 그거를 바라보고 수합 금리를 내린 거고요.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라고 사실 시장에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 상황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랑 지금 수합이 돼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시스템상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2008년처럼 고민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없잖아요, 현재. 미국하고 일본은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캐나다랑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RB랑 그러면 다시 수합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금융시장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달러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되면은 그거를 공급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의사를 타진하는 거예요. 예. 네네. 조금 박 의원님 혹시 오늘 목요일 날 1457포인트로 끝났는데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시장 상황인데 보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내려오다가 이게 완전히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막 끝물에 가서 짱대 연봉이 훅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완전히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단기 바닥을 이룰 때는 많았거든요. 혹시 단기적으로라도 변곡의 가능성은요? 예, 물론 변곡의 가능성은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2008년 당시 미국 주가를 보더라도 사실은 50%가 빠졌지만 사실 그게 기간적으로 보면 한 1년 넘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사실은 이게 거의 트럼프 당선 직전 수준까지 돌려는 게 거의 빠져나면서 그러니까 뭐 워낙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 정도로 사실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이제 또 의구심도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또 부양책도 사실 저도 사실 이런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뭐 각국에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낼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거를 하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는 경기는 돌아설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은행의 어떤 그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정확하게 뭐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은행들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보면 결국 관건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이 셧다운 됐던 것들을 풀리고 뭔가 좀 돌아간다는 소식만 나오게 되면 아 그러면은 이제 부양책의 효과도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달에 여하튼 지금 유럽의 확진자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미국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좀 진정된다는 소식이 일단은 좀 들리고 자 이게 유럽의 셧다운 그러니까 봉쇄 자체가 그러니까 30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30일로 끝나면 조금 그래도 뭔가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시장이 그런 또 그동 우리가 너무 그동안 과도했나 보다라는 이런 어떤 반발 매수 뭐 이런 또 중국이 이제 진정이 되고 뭐 좀 저진대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하면서 뭐 부양책을 또 쏟아내고 하고 한다면 조금 주식이 이제 그러한 쪽에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조금만 더 말씀하시죠. 조금만 그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콜레터럴 데미지가 얼마나 발생하는 거니?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중국 자료를 조금 그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사실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더라. 그럼 한 분기죠. 그럼 한 분기가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재가동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피해가 한 분기 정도가 될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2월, 3월 정도로 봐도 지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오케이 그럼 한 분기가 날아갔구나.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그 매저하기 어려운 포인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 언제쯤 되면 안정될 것 같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할지 실물 경제 쪽에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지금 문제는 그게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넣을게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연준이 무한대로 우리가 자금을 공급할게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은 반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예. 아까 환율 문제 잠깐 할 때 네. 제가 뭐 기회가 돼서 이제 딜러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환율 원화 시장에서 사실은 제일 지금 목말라 기대하는 게 한미 통화 수합
것 한미 같습니다. 통화수합.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4천억이 넘는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언제 다 소진될 수, 뭐 오늘도 사실 외환 시장 개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한미 통합 수합이 결국 아까 뭐 캐나다도 수합이 됐고 뭐 했지만 그래도 연준하고 사실은 통합 수합을 맺으면 우리는 항상 달러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안도감을 줘야 시장이 조금은 외환 시장도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평소 치려놔야 돼. 평소. 어느덧 그러면 결국 뭐 클로징이 뭐 되는 상황입니다. 김 부장님께는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유가가 저렇게 저꼴이 나니까 예. 이제 시황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미국 셰일 업계 쪽에 예. 그 회사채 시장, 정크본드, 이른바 크레딧 크런치가 예. 걱정이 된다. 시중 경색이 예. 이런데 그거는 그쪽 얘기고 예. 그쪽도 이렇게 뭐 안 좋아지면 그 여파는 태평양 건너 올 예. 텐데 예. 우리는 어때요? 회사채 시장. 그냥 이제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는 좀 우리나라도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폭이나 절대 수준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간간히 한 번씩 준 위기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남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테이퍼 텐트럼 때나 뭐 2010 무역 분쟁 때 이제 이럴 때 그 수준들을 그렇게 막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면. 아, 그래서 그래요?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근데 뭐 어떻게 당연히 이제 우리도 취약한 산업 쪽은 그쪽은 뭐 좀 어려워지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오늘 그 정부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금융위기 때 작동했던 그걸 다시 네. 이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레딧물을 좀 이렇게 사주는 걸로 예. 규모는요? 규모는 일단 오늘까지 발표는 금융위기 때 우리가 10조 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언은 됐고 예. 실제 액션은 언제쯤? 액션은 빠르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채권시장 안전펀드에서 그런 회사채들이나 아니면 CP를 사주겠다 하면은 그래도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가끔씩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뭐 외신 기자들이 놀라는 게 여기는 몇 시간씩 그렇게 줄을 서서 마스크도 허탕치고 가는데도 총 쏘는 놈이 없네? 이 나라는 폭동도 없네? 뭐 이런 게 놀랍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저력이죠.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어쨌거나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또 이제 견뎌내야 하는 시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하고 뭐 다 이렇게 좋은데 또 일부에서는 가장 좋은 약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이 또 좀 바라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예. 백신 예 그렇게 하면서 가야겠죠. 그리고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면서 했던 은행들의 변화라든지 최근에 저는 뭐 참 짠했는데요. 그 교황이 그 텅 빈 로마 시내를 걸어서 그 흑사병대 많은 신자들이 기도했다는 거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좀 많이 교만했다. 예, 한번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맨날 경제 실물 이런 타령만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진짜 바닥을 빨리 증시의 바닥을 원하신다면은 우리 말을 아끼시죠. 댓글이 되었건 토론이 되었건 거의 뭐 바닥이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바닥이 멀어집니다. 일부러라도 비관적으로 큰일 났나 보다 하셔야 되고 정책 당국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생색은 나중에 내시죠. 다 상황 끝나고 생색 내고 서로 칭찬하고 자화자찬하고 뭐 칭찬받을 거 칭찬받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자중하고 조금은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와주시기 힘든 시기야.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참 블랙 먼데이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요즘 모든 요일이 까만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시고 다음 주 또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 갖고는 안 되고 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은 나중에 그